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동기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 집 고양이가 너무 이뻐요, 진짜. 아, 네네. 어떻게 그림 같은 고양이에요? 그림 같은 고양이. 진짜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 고양이 네, 너무 같아.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맛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요. 네. 가끔씩 이렇게 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 이불 속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막 밤에 네. 물고 뜯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고요. 예. 가볍게 뭐 배를 밟고 간다든가 그것만 안 해주면 좋겠어요. 뭐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 얼굴 주위를 크크크크크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냄새를 맡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자다가 깨거든요. 왜 그러죠, 고양이가? 개냥이도 아니고. 글쎄요. 개냥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양인데. 개냥이가 한 마리 있고 완전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예. 개냥이가 예. 자주 이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그 저희 누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음. 누나 집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잤었어요. 네. 근데 잤는데 밤에 이제 자다가 막 꿈을 꿨는데 음. 꿈에 이제 그 바닷가에 음. 제가 이제 물을 한 발목쯤 담그고 딱 서가지고 이제 파도가 이제 찰랑찰랑 어. 치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 자는데. 예. 그래서 아 기분이 좋네 하고 딱 깼는데 고양이 꼬리가 계속 제 다리를 이렇게 그래요. 아,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양이 좋더라고요. 키우시는. 네. 그래요. 고양이는 정말 영물이고, 아, 너무 키우고 싶어요. 정말. 형수님이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 어렸을 때 무슨? 아니, 예전에 그 개를 한 마리 혼자 키웠는데 아.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예. 어린애를 3년 터울로 10년 넘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진짜 뒤치다거리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고양이 키우자고 하니까 네가 키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래요. 여하간 뒤치다거리는 제일 힘든 일입니다. 네네. 예. 오늘도 언론계 뒤치다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부터 갈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 광고는 여러분 만두가 아닙니다. 만두하고 잘 어울리는 뭡니까? 소스죠. 소스 바로 네. 간장입니다, 여러분. 이야. 네, 국물 없는 기자회지만 간장 있는 기자회입니다. 네, 도리원의 맛소스. 이게 그 간장은 아니군요. 간장이 아니라 이제 만능 간장을 능가하는 도리원의 맛소스. 아, 그래요? 맛이 어떤데 그래? 응? 오, 그걸 그냥 드십니까? 아, 이게 또 간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 맛있다. 오. 튀김이나 전을 먹을 때 생선구이나 만두를 먹을 때 야채 샐러드에 맛있는 드레싱 소스가 필요할 때 이때구나. 불고기 양념할 때 장아찌를 먹고 싶을 때 양념 또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리원 맛소스 하나면 됩니다.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양념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도리원 맛소스를 종지에 담아서 찍어 드시거나 절일 식재료에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요거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마가린. 마가린 이 났습니다. 밥에 이제 넣어서 네, 맛있죠. 그거. 따끈따끈한 밥에 이제 비벼 먹을 때 이게 딱 좋겠네. 네네. 자, 도리원 맛소스는 마늘 발효액과 매실 원액, 감 발효차, 혼합 간장을 배합해서 제조한 만능 소스인데요. 오. 대한민국 전통 장아찌 명인인 권수열 명인 번호가 있습니다. 08-2015. 오. 네. 08-2015. 집 주소 같기도 하고요. 네. 201호에 살 것 같아요, 왠지. 네. 권수열 명인. 형수님이 권씨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 권수열 명인이 직접 만드는 맛소스입니다. 해썹 인증뿐 아니라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 전통식품 품질 인증, 경남 6차 산업 인증 업체기도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보장하는. 네, 그렇습니다. 도리원 맛소스 800ml 곱하기 2병은 18,000원, 1500ml 곱하기 2병은 27,000원, 1500ml 곱하기 4병은 42,000원, 그리고 1500ml 6병은 81,000원. 아, 이렇게 파는군요. 제가 봤을 땐 이거 6병 사셔도 네. 정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버릴 리 없을 겁니다. 이게 1,500ml. 이게 1,500ml, 이게 800ml. 800ml. 네. 유통기한이 한 2년 돼서 많이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저 안철수, 윤석열 더 이상 간 그만 보고 도리원 맛소스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막 바꿀 때가 됐어요. 이것만 보면 계속 간을 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 있어서. 그런가요? 네네. 네. 간 보면 우린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죠. 좋아요. 네. 자,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이미 최저가인데요. 10%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할 때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김용민닷컴 즉시 적립금이 무려 10%나 오. 적용됩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 이벤트는 자동 종료되니까요. 식탁의 필수품 도리원 맛소스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만두 마세고수의 네. 촉촉 쫄깃한 맛 고기 만두와 함께 한번 이 맛소스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 만두인데. 이거 맛있죠, 이거. 네. 네. 이런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감자 전분에다가 만든 저건데 한번 도리원 맛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간장이 아니구나. 이거 만두랑 잘 어울리네요. 예. 정말 잘 어울린다. 전화 간장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 육즙에 맛소스가 딱 얹어지면서 간장하고 느낌이 다르네 이게. 짭조름하기도 달라요. 하고 달달하기도 네. 하고. 야, 이거 진짜 물건이네. 이거 네. 도리원 맛소스. 달달한 게 이게 매실 그 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그러게. 네. 달달함이 막 이렇게 기분 나쁜 달달함 그런 건 막 달고 막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푹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푹 찍어 먹는데 어. 짜거나 그러지 않아. 짤 것 같죠? 안 짜. 아니 안 짜. 약간 달달해. 단맛이 짜요. 나요. 이거 이제 색깔이 간장하고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아니에요. 레토르 상품. 네. 이거 맛간장 만드는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레트로 상품 아시죠? 레트로 상품. 네. 좀 옛날. 곰표 맥주 뭐 이런 거. 근데 그 왁스를 갖고 네. 잉크를 갖고 마시는 건데 실제 잉크하고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마치 만두랑 한 세트 같네요, 이거. 소스가 아주 이게 음. 푹 찍어 먹으니까. 이거 국에다 넣으면 맛있겠어. 국에다가 맞아. 네. 이게 전천후 폭격기 같은데 이 소스가. 맛간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간장의 좀 다양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야, 이게 이제 우리 저 안철수, 윤석열 두 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왕 볼 간이라면. 이왕 볼 간이라면은 도리원 맛소스로. 맛소스로 네네. 이렇게 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이거 많이 하다가 겨울에 꼬치 어묵 있잖아요, 꼬치 어묵. 오, 그렇지. 네. 꼬치어묵. 꼬치 어묵에 살살 발라 먹으면은 또 요거 저기 그러네. 진짜 저기 맛있을 뭐야, 것 같아요. 청양고추 좀 썰어가지고. 네. 아유, 정말. 그러네. 정말 좋네요. 진짜 이 만두랑 찰떡궁합이다 이거. 네. 정말 다양한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도.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대마시안 방현호 과장이 오늘 저녁에 시식은 이겁니까? 양이 많으면은 식사를 덜 하고 오시라 뭐 이렇게 네네. 하는데 오늘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도대체 그래서 누구 밥도 안 기준으로 먹었어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분 기준. 이거 한 봉지 주고 많이 나오니까 밥 먹고 좀 하려고. 저기 남현지 씨, 우리는 곱하기 2배입니다. 알겠죠? 예. 곱하기 2배. 이거 하나 주고 밥 먹고 오라고 했었어야지. 근데 모르진 않아요. 곱하기 2배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먹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도시락을 싸우라고 하든가. 글쎄. 아니 오늘은 공지가 그렇게 와서 저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만한 접시에 그렇지. 이렇게 있을 줄 알았거든. 전 만두가 한 이만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딱 있길래 이게 아니네. 아, 그래요. 물론 이 만두도 매우 맛있긴 한데. 이 두 개가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만두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이 만두가 육즙하고 피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이게 육즙이 그냥 그대로 전해져 있네. 그러니까요. 맛있어. 맛의 고수하면은 또 이제 고구마 맞아요. 예. 스틱도 있고 맛의 고수 고추 순대. 고추 순대 맛있고. 고추 순대도 있고 이 바로 이 저 고기 만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의 고수. 고추 순대랑 이거 소스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이거. 그러네. 네, 좀 매콤하니.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고 도리원 맛소스도 네. 잊지 말고. 야 이거 구매해 진짜 주시기 만능 소스네 이거. 맞는 소스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드라마를 하나 초저예산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 최초로. 유튜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오리지널 나는데 드라마를. PPL과 드라마가 접목되는. 혹시 김용민 선수도 나옵니까? 아니 난 웨이터로 한번 나오고 웨이터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주연은 여배우 2명인데 이게 한 남자를 놓고 싸우는 여자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매주 달라지는 거야 매주. 달라지는 거야, 매주. 연속극이 아니라 매주 이제 카페는 동일한데 둘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드라마식으로 연기를 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느냐? 네. 물을 마시다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걸로. 무조건 어떤 관계든. 그렇지. 야, 어머니와 딸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도리온 맛소스가 그때 협찬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물 대신에 맛소스를 넣어서 뿌리는 걸로. 오. 근데 네. 그러면 의상 협찬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그 맛소스가 이제 협찬이면은 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대신 그렇지. 아이스 도리온 맛소스라는 그래놓고 이제 밑에 자막으로 이제 도리온 맛소스는 그래서 딱 맞고도 맛이 좋은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을까요? 그 드라마. 아니 요즘 드라마 보면은 PPL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뭐 그 정도야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패러디하는 거지 쉽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 어떤 분께서 올리셨는데 이 코코메디도 봤냐고. 아 코코메디. 네. 코코메디. 그럼 그날만 이제 남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어떻게든 물은 뿌린다. 그렇지 뭐. 어떤 코코메디 방식이든. 하는데 하고 나온 남자야. 갑자기 책상이 번쩍 들려지면서 네. 예, 뭐 그런. 상대방 얼굴에 물이. PPL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영혼도 팝니다. 네, 영혼도 팔아요. 네. 저 우리 보나칠 이노큐 먹고 네네. 대화를 나누다가 참.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커피에다가 보나칠 이노큐를 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재워놓고. 그렇지. 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PPL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좀 덥죠? 더워. 엄청 덥습니다 저는. 네. 여기 다 이런 여름이 올 줄 몰랐어요. 더위에 약한 사람들이라 아니 어떻게 6월에 벌써 이렇게 덥습니까? 올여름 끔찍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이 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동기 형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겨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용희 브리핑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선옥 작가가 한번 언급하셨죠. 네. 한겨레 TV에서 최근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일종의 시즌 2죠. 공덕포차 시즌 2. 이거를 이제 티저 광고까지 제작을 해서 광고로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첫 초대 손님으로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섭외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정 패널인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하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들어와서 첫 방송에서 왜 이러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겨레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온당한 조치였나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대목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겨레 내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초대 인사 게스트로 섭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가 반여성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발언이라든가 정치적 행위를 해왔고 그런 인사에게 스피커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한겨레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한겨레 젠더 데스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위원회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 섭외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취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해당 매체 유튜브에 누군가를 좀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좀 부적격이다.
라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자체로 일단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결정은 존중을 하는데 그 결정이 온당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성평등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섭외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겨레는 앞으로 뭐 젠더 문제라든가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겨레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이런 필자에 대해서는 한겨레 유튜브 채널은 물론이고 그럼 지면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게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지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도 매체 편집국장을 해봤고요. 저는 어지간한 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기고라든가 필자의 원고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오탈자도? 오탈자는 당연히 손을 댔죠. 그리고 원고가 넘치잖아요. 그 분량을 줄여야 될 때 네.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줄인다. 양해 바란다. 뭐 문자를 보내든 텔을 보내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팩트 관계와 다른 어떤 내용이 실렸을 때 그때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뭐 누구누구님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런 적이 있긴 한데 네. 끝까지 한자도 고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근데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누군지 얘기 못 합니까? 아니 뭐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모양. 에? 이 모양. 마스크 쓰고 썼잖아. 이 모양으로. 해봐. 이 모양으로. 마스크 쓰고 입 모양 하면 합니까 그거를? 예. 투시. 아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실명을 언급 안 하겠고 창간기념호에 창간기념호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축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받아요. 전 이제 방송사 그다음에 신문사에 뭐 흔히 말하는 대표 선수들한테 보내가지고 받아. 근데 모 선수가 흔히 말하는 9대 일간지 중에 한 매체입니다. 거기서 보내왔는데 정말 욕만 안 했지 정말 그렇게 보내왔어요.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가 이게 매체냐 니네들이 무슨 미디어 비평을 하냐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온 거야. 창간기념호 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진짜? 아, 그 뭐 농담으로 반합하고. 농담이 아니라 자기 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미디어오늘은 편파적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야,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장단회에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격론이 벌어졌죠. 네. 이걸 어떻게 싣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최종적으로 분량만 조정해서 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청탁한 분량이 있는데 진짜. 그 분량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만 조정을 해서 실었는데 몇 년도예요? 그게? 2000 정확하게 정확하게 따져볼게요. 근데 그게 지면에도 실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창간기념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만 보지 잘 안 봅니다. 네. 그렇지. 근데 뻔한 얘기니까. 언론사 관계자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유심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진짜 한 너댓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얘는 뭐냐?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평가는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었고요. 이런 글까지 받아준 미디어오늘은 니네는 대단하다 라는 저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공론장의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성평등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기조에 약간 벗어난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실지 않은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공론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겨레의 이준석 대표 섭외 취소 결정은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대단히 일단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젠더 문제라든가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이 만약에 문제라면요, 저는 똑같이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 그렇지.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라든가 타 방송사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대응했던 여러 가지 댓글들 이런 거 보면은요,
명예훼손적인 글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많고요. 실제로 좀 문제성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저는 진중권 씨도 출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초라한 남근 다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제가 차마 옮기고 싶지 않은 얘기. 유학한 소추들의 집단 히스테리. 이건 남성에 대한 혐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젠더 데스크께서 뭐 그러지 않는 모양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자기 잣대로 봤을 때 여혐만 문제 삼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도포차 시즌 2에서 진중권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진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공론장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 공론의 장에 끌고 들어와서 주장의 허구성을 깨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이런 출연 취소가 빌미를 주는 것이다. 젠더 데스크가 필요하겠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겨레의 어떤 이런 결정보다는 진중권 씨의 이런 주장에 조금 무게 중심이 많이 쏠립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대단히 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저 진중권 씨가 과거에 어떤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에게 궁정동에서 불러줄 만한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무개 씨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거 여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여성들은 화나면 대들잖아요. 이런 말을 뭐 비슷하게라도 이준석 씨가 한 바 있나요? 이거 진중권이 한 말이에요? 네, 진중권 씨는 좀 심각한 몇몇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런 건 왜 안 걸러요? 이준석이 도대체 무슨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그 사람은 할당제 반대했고 무슨 정책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 그 욕설을 섞었습니까? 무슨 뭐 막말을 했어요. 근데 왜 이준석은 그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마이크를 정말 1프레임도 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일단 남근다발, 남혐 그리고 뭐 궁정동에 들어갈 외모 아니다 이런 여혐 다 했는데 왜 진중권은 나가요? 완전히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참고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스크를 안 썼네요. 네. 네, 깜빡했습니다. 예. 동의는 안 하지만 출연을 취소해야 될 만한 어떤 반사회적 발언이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있는 발언을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진중권 씨도 굉장히 만만찮게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잣대가 제가 봤을 때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사안으로 비교 대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글을 아무리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실어줄까라고 의심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목수정 씨와 관련된 그냥 완전히 요즘 주장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셨더만 보니까. 야, 아니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비과학적이고 솔립차였나? 네. 가장 논리적인 척하면서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본인을 비판한 그런 글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그 게재를 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가 흔히 말하는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걸 게재했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야말로 데스킹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솔립차 이런 얘기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전문가의 발언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논문을 막 인용을 하면서 사실 맹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게재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좀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한겨레의 이런 어떤 지면 왜곡 기준이라든가 뭐 한겨레 TV가 됐든 유튜브 방송이 됐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겨레 TV에서 이렇게 결정 난 것 그리고 정작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된 다음에 젊은 정치를 이제 기대한다라는 식의 사설을 냈어요. 냈죠.
대체 한겨레 입장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누구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다만 그게 이제 어떤 혐오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뭐 여성 혐오든 남성 혐오든 특히 이제 소수자나 약자 뭐 고인들에 대한 혐오라든 비판 그런 얘기들이 아닌 다음에야 뭐 얘기를 해보고 서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한겨레 TV의 그 결정이 아예 얘기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그거는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니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한겨레 TV의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제끼고 이준석 출연 정지 이렇게 결정이 난 모양이더라고. 아니 이거는 제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걸 갖고 논의를 하든지 회사에서는 이 사람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제안을 하고 거기서 동의를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젠더 데스크가 한마디 했다고 회사의 그 경영진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이게 젠더 데스크가 왕 아닙니까? 그랬다기보다는 내부에서 한겨레 TV에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최종 결정은 이제 한겨레 TV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수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용을 했다. 네. 청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니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과정에서 한겨레 TV가 논의해서 제껴졌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작진의 얘기를 그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켰느냐 이거는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견인차는 그런 젠더 데스크라고 하는 건데 젠더 데스크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한겨레가 내놓는 컨텐츠에 대해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무슨 옥상옥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실체도 없는.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이라든가 남녀평등이라든가 젠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무시 안 하는 거하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어떤 논의 구조에서 옥상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난 반대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향해야 할 가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인데 페미니즘이 절대 선은 아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여성주의적 시각하고 관점이 있거든요. 그 여성주의적 시각하고 관점에 대해서는 공론회장에서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어야 되지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주장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것 가치다라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현실적인 여성주의적 시각과 주장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뭐 이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이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럼 토론하고 논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진 생각은 토론과 논쟁의 영역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더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됐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은 여혐을 선동했던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여혐주의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합니까? 취재 안 해요? 오늘 굉장히 좋게 써줬던데. 아 그래요? 오늘은 또 좋게 써줬어? 아니 사설 봐봐. 뭐야 도대체 이게? 기대한다고. 오늘 젠더 데스크 휴가 내셨나? 어? 아니 근데 저는 제1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가진 그런 생각들은 개인의 생각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검증의 대상이 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안 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주 동안 이준석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김용민 TV에서는. 근데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얘기는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은 현상이 됐으니까요. 네, 현상이 돼버렸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최소한 1, 2주는 계속 될 거예요. 이런 현상.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얘기를 쭉 했던 건 뭐 이준석을 지지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건 맞잖아요. 이 바람이 민주진영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30대 청년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민주진보 정치 세력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거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는 좀 정작 군대에서 축구 안 했는데. 한겨레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런 옥상옥, 모든 논의 구조 머리 위에 있는 젠더 데스크 맹성해야 될 겁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김한규 전 대변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갔거든요. 음, 저는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에 남아서 오히려 여러 역할을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훌륭한 생각을 하고 사람입니다. 있는데 김한규 비서관 진정성도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그 사람을 말이죠. 이번 총선 때 당선될 만한 곳, 원래 부천 나가려고 했거든. 거기 내보내서 당선을 시켰다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럴 때 김한규 막 띄워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저기 뭐 도저히 당선되기 힘든 파워 팰리스가 있는 곳에다가 나가서 그냥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공천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한규 근데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네, 김한규 변호사도 청년은 아니죠 사실. 네, 청년 아니지. 박정희가 44살에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는데 김한규는 48입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같이 생기긴 했지만 네, 그렇죠. 청년이라고 보이는 물론 이제 어렵고요. 그분이 나이는 그래도 마음이나 또 겉으로 본 외모나 청년이긴 합니다. 네. 청년을 넘어서 소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양정철 얘기가 있죠? 양정철 얘기 아닌가? 다음 이야기가? 아니 뭐 양정철 얘기보다는 윤석열 얘기인데 윤석열 얘기. 아 그래요. 윤석열 추천한 사람이 양정철이니까 네. 윤석열 얘기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얘기로. 아니 윤석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보 라인을 구축을 했거든요. 공보 라인 구축을 했는데 충분히 예상을 한 것처럼 조선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 오늘이 좀 회자됐던 분은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인데 이분 이력이 좀 특이하긴 해요. 동아일보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한겨레도 있었어요? 네,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이렇게 쭉 거쳐서 한겨레에 있다가 동아일보 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서울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쭉 이렇게 이력이 있었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동아일보 법조팀장 시절 때 윤 전 총장하고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그 뒤에는 TVN 시사교양 CP TVN. 네, TVN 지방교통방송이 아니라 CJ계열의 TVN. TVN 네. 시사교양 CP 프로듀서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6월 권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록 캠프 대변인이 맡게 되는 역할은 SNS 홍보입니다. 기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역할보다는 SNS 홍보고요. 아무래도 이게 법조팀장 출신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정치부 기자라든가 대선을 하려면 정치부 기자들을 많이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자를 직접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직접 만나면서 메시지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 있을 때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이동훈의 축을 통해서 굉장히 이상한 방송을 많이 하셨던 제가 가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상한 방송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앞으로 윤 전 총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선통합 출신을 이렇게 양대 공보 라인으로 구축을 했다는 것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구태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 이것도 그런 언론사 출신들을 소통 창구로 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낡은 사고 아니겠습니까? 낡은 그렇죠. 사고죠. 그 사람한테 SNS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예. 이미 좀 그렇죠. 예. 사실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는 날고 기는데 거의 이런 조선동아일보 출신을 공보 캠프 대변인 공보 라인으로 구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훈이 이제 대구 출신. 그렇습니다. TK 보수. TK 보수. 좀 강경 보수. 게다가 예, 좀 알려져 있어서 윤석열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했는지가 눈에 좀 선이 보이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이동훈의 축 잠깐 봤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김광일의 입과 함께. 아 정말 만만찮아요. 어떤 컬러가 나올지 이미 뭐 대충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제가 이른바 문제되는 정치 검사들 그 동태를 들었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예.
근데 다들 뭐 신의 한 수를 열심히 본다든지. 나.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또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 네. 네. 그리고 대권 주자로 또 분류가 되고 어.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부인이 또 이제 전시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겠지. 나는 알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서 어떻게 알아요? 예, 신의 한 수를 그렇게 열심히 보신다고. 아. 이게 딱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용민 TV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내가 특별히 신의 한 수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취향의 사람 아니겠는가.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힘들 때 거기만큼 편 들어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죠. 제가 알기로 매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B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김용민 TV를 보신다고 하더라고. 아, B 검사님이. 예. 네. 꼼찰청장을 또 열심히 보신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B 검사는 누구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B 검사님 고속거리 찾으시려고 혹시?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이거 보면서 우리 저 윤석열 형이 굉장히 사람이 필요하구나. 양정철 씨를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략가죠. 양정철은 지금 저 구직 활동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네. 최근에 동아일보 인터뷰 보니까 나는 딱 그 한자로 나 일하고 싶다. 네. 네.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 한 문장으로 난 딱 요약이 됩니다. 그 위에 한 문장을 덧붙이자면 이재명 지사와 일하고 싶다. 저는 봤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문장 붙이면은 될 만한. 그래서 저는 예. 참 뭐랄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를 하루에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자꾸 1년 2년마다 나오시니까. 네. 참 그 양반 웃겨요. 무슨 뭐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장세동이 되겠다고 하더니 이제 또 이번 대선에 기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만두시면은 말하자면 퇴임 이후에도 최측근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이런 인생도 같이 좀 몸던져 살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너무 과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순장조가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게 엊그제인데 그 또 청와대가 이렇게 좀 받아주지 않아서인지 외국 나갔다 들어오더니 또 대선철 시즌이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또 이렇게 동아일보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뭐 안타까워요. 양정철 전 원장이 미디어 출신 선배예요. 어디? 미디어 그렇지, 미디어오늘 출신이에요. 언론노보. 언론노보. 물론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탄생하기 전에 정식 창간되기 전에 언론노보가 있었거든요. 양정철 전 원장은 언론노보 출신이고 미디어오늘 창간 이후에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 출신 선배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노보라고 해주십시오. 언론노보 출신이다. 언론노보. 미디어오늘 출신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치열해. 네. 굉장히 치열한데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렇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비판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양반 지금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구직 활동을 벌인다면은 나는 윤석열한테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고 또 윤석열의 오늘의 몸값을 만들어준 사람이 검찰총장감이다 해서 윤석열을 밀어줬던 양정철 씨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아까 정상근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지사를 원하는 네, 그래요. 분위기던데.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그 양정철 씨가 대연정을 얘기해요. 대연정. 이거 보면서 대연정이 지금 필요하다. 대연정이 참고로 필요하다. 대연정은 이광재 의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대연정 정권 초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얘기를. 그렇죠. 이거 보면서 역시 한보하고 대연정을 하신 우리 양정철 씨다운 생각이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비서였잖아요. 비서실장인가 비서실에 있었어요. 예, 그래요. 우리 네. 저 비서지 그러면은 비서실에 있으면 비서지. 네. 한보 정태수하고 대연정을 하셨던 우리 양정철 그 형님.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하려고 했는데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정신이 멍했어요. 지금 김원준 총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부친상 진행 중이고 저도 이제 오후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1년 전 7월 초 공교롭게도 이제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그날에 또 어머니 조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김원준 총수 모친상이 또 작년에 7월 10일인가 아마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김어준 총수 또 한 명 이렇게 넷이서 조문을 받고 있었는데 양정철 씨가 왔어요. 그 앞서서 김홍걸 의원이 왔습니다. 네. 김홍걸 의원 아시잖아요.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나가서 막 열린민주당을 비난했잖아요. 네.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을 주도했던 정봉주 전 의원, 김홍걸 의원이 만난 거야. 상가집에서. 근데 그 얘기 공개하는 겁니까? 그때 얘기했었잖아.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성격 공개? 그러니까 이제 김홍걸 의원이 손을 내미니까 그때 정봉주 의원이 이러고 딴 데 쳐다보고 네. 진짜 재밌었잖아요. 네, 농담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유감의 뜻을 유머러스하게 표시를 한 건데 정봉주 의원이 그때 또 김홍걸 의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양정철 그 형님이 왔어요. 몇 사람하고 같이. 근데 이제 양정철은 또 잘 아시는 대로 더불어시민당 밀어야 된다, 몰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을 주도했었고 나중에 그렇게 몰빵론 주장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양정철 막 비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에서 봤는데 김어준 총수가 양정철 손잡고 정봉주 손잡고 악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양정철이 손을 딱 빼더니 뭐야 이거 하더니 나가버렸어. 오늘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시네요. 나 그래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장난이 아니더만 보니까. 장난이 나가서 아니었어. 안 돌아왔습니까? 나갔어 그냥 그렇게. 이거 보면서 말이죠. 참 이분 무서운 분이구나.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이겼잖아. 완승했잖아. 그렇잖아요. 또 자기는 더불어민주당 거의 180석 가까운 174석이었나 177석이었나 완승을 했는데 그러면 승자로서의 아량이란 것도 있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은 얼마나 참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까? 본인은 열린민주당 만들어가지고 산파 역할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굉장히 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김어준은 이제 화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뭐 이거 뭐야 하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야 이거 보면서 말이죠 진짜 이 사람 참 연세기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양정철 씨 처음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이 권력의 맛을 보셨나? 왜 이렇게 되셨지? 싶더라고. 이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니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정봉주 전 의원한테 유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매체에다 대고 막 비난을 했으니까 자신을.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논하고 전략을 논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게다가 영정을 모신 상가에서 말이야 왜 그런 추태를 벌여. 우리 양정철 씨는 지금 이 민주진영의 김종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의 또 장점이 뭡니까? 동가식 서가수가 아니에요? 서쪽에서 밥 먹고 동쪽 가서 자고. 동가식이면 동쪽 가서 밥 먹고 서쪽 가서 자고. 이게 네. 동가식 서가수이잖아요. 본인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기여했으면 다음에 또 저 윤석열도 좀 기여해주고 이런 몸값이 올라갈 테니까 윤석열한테 가시기 바란다는 그런 마음. 이 마음에는 뭐 조롱만 담겨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참 하여튼 별꼴을 다 봤습니다. 별꼴을. 어이씨 나한테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뭐 비난을. 드디어 전격 공개하는군요. 네네. 근데 몇 번 얘기했었어 이 두 분한테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굳이 뭐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한 행동을 보니까 공개를 해야겠어. 참 그. 난 처음에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같은 외대 출신이고 그래서 또 뭐 같이 운동했던 세대고 같은 세대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봉도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위트가 있는 분이고 유머가 있는 분이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격이 없이 또 봉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지난주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낙곰수 네 사람이 다시 뭐 맞아. 나 그 기사 조국 전 봤어요. 장관 책 독후감 심사위원을 한다. 난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기사를 보니까 내 얼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내 이름 비슷하게 생긴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난 거야 보니까. 난 그런 적 없거든요. 이런 무슨 뭐 제안도 받아본 일이 없어. 이거 보니까 이제 봉도사가 이제 얘기한 것 같더라고. 처음에 좀 굉장히 화가 났지. 봉도사가 저 뭐 늘 이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올 일도 없고 하여간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봉도사한테 정색을 하고 막 자기가 승자인데 자기가 권력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 어제 방송 보니까
손혜원 의원하고 저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붙었었죠 또. 손혜원 형이 그게 지적을 예전에 했고. 또 굉장히 친했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네, 옛날에 친했다고. 친했는데 하여튼 뭐 손혜원 의원 얘기로는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인가? 21대 총선.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뭐 공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아니, 뭐 그때는 당직함이 있었으니까요. 김엄마 이제 추기자랑 화해했나요? 네, 이런 글을 보면 참 암담하고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를 하는 겁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한때 제가 분노를 표시했고 한때 뭐 섭섭함을 얘기한 겁니까?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질 않았어요.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패밀리라는 의혹 이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공개적으로 답을 들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게 납득이 돼야지. 둘이 그냥 관계 개선하면 그게 끝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그냥 과거에 헛소리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내가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이제는 화해했냐? 아니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아 정말 참 이거. 내일 모레 50입니다. 네. 누가요? 김용민 PD. 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아유 참 섭섭하게.